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좀 작다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나름대로 크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노트북에서는 스피커가 좋아서 그런지 막 짱짱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작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이 촬영하고 있는 이 노트북이 이 뭡니까 마이크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막 제 연구실에서 막 자동차 소리도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냥 뭐 꾹 참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제가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큰 목소리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만 참아주시고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여튼 뭐 다별량이면 다 구조방정식에 갖다 붙일 수 있을 거고 그를 통해서 뭔가 뭐 계산이 짝짝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추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정 방식을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구조방정식 강의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두 번째 강좌인가요? 세 번째 강좌인가? 하여튼 거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조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이제 저도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리 통계 하신 분이나 뭐 또는 수학과 출신 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구조방정식의 강좌들을 조금 수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구조방정식 강좌를 수리 통계학적이나 수학적으로 지금 뭔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조방정식 모형이 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형 설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구조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도 어렵고 또 이 분석하는 실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는 데만 해도 막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논문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구조방정식 이론하고 실무를 몇 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방정식이라는 이론과 실무를 좀 쉽게 좀 빠르게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수학적인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생략을 하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 구조방정식 강좌는 정말 이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구조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립방정식의 해 이게 뭘까요? 답 뭐 이런 거죠. 해는 정확하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가 있다, 그리고 많다, 많을 다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에서의 자유도 DF 계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도 DF 계산 방식은 그냥 분석 기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n-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자유도가 왜 n-1인가에 대한 유튜브 강좌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5번에 걸쳐가지고 수학적으로 검증한 거죠. 보시면 이제 골이 좀 아프실 텐데 뭐 수학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조방정식에서의 자유도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그 데이터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차이가 양수냐, 음수냐, 영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영, 음수, 양수. 자, 요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해가 각각 맞춰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DF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해 중에서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구조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확률이 우리가 다른 말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겠죠. 가장 높은 최대 확률이 우도죠. 우도. 그래서 최대 우도법을 쓴다는 것이고, 최대가 맥시멈, 그리고 우도가 라이클리후드이기 때문에 ML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L 방식, 다시 말해서 최대 우도법, 확률, 이런 말들이 다 연관이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자, 확률을 써서 분석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뭐 어떤 거냐면, 내친김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양적 척도예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양적 척도인데, 종속 변수가 0과 1로 구성된 이별량 척도인 경우, 0 아니면 1 이런 척도인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거겠습니까? 이벤트 선물을 많이 주면 0 안 산다, 1 산다, 안 산다, 산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 선물을 많이 주면 안 사는 거에서 사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벤트, 산다, 안 산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학문에서 많이 나옵니까?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운동선수가 껌을 많이 씹으면 턱관절 장애가 안 걸린다, 걸린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껌을 많이 씹으면 독립변수, 안 걸릴 확률에서 걸릴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학문을 하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의학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똑같이 확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영학하고 의학에서 많이 쓰이죠.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최대 우도법을 쓰게 됩니다. 자, 똑같이 ML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런 ML 방식이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저도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리 통계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통계학 책들을 보면 이 ML 방식이 정규성을 가장 잘 반영을 한다. 정규성이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최대 우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ML 방식하고 정규성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정규성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구조방정식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이 추정 방식인 ML 방식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규성을 여러분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할 때 정규성이 있을 만한 정규성이 나올 만한 측정 도구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규성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자, 정규성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외도하고 첨도값을 보는 문항 하나하나 외도하고 첨도값을 보는 게 아무래도 좋죠. 물론 이제 정규성에 대한 검사가 있죠. 지금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을 해도 되는데, 그 분석보다는 단별량들에 대해서 외도하고 첨도값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들이 통계학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측정 도구가 정규성을 나올 만한 정규성이 나올 만한 이 측정 도구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정규성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의 인식 같은 것들이죠. 인식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정규성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의 정규분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보면 인식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현황. 그리고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산 같은 거. 우리나라 재산의 분포가 정규 분포냐? 아니죠. 재산의 분포는 뭐 요렇게 되는 무슨 뭐 L자 비슷한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규성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그런 데이터를 내가 구조방정식에 쓴다라고 했을 때 정규성을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성을 가정을 할 수가 없다면 추정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ML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무슨 뭐 정근분포 자유법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정규성이 보장이 안 될 때. 그리고 외도하고 첨도값을 봤는데 도저히 정규성이 안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ML 방식을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뭐 ADF라 그러죠. 정근분포 자유법, ADF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추정 방식 중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정규성이 없기 때문에 ML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런 ADF 같은 방식을 썼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적합도를 판단하는 그 적합 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절대적합지수, 정분적합지수, 감명적합지수 합해서 보통 이제 한 9개 정도의 적합지수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게 이제 한정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정법이 ML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적합 지수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규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측정 도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데이터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측정 도구, 어떤 데이터를 다룰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하면서 추정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고자 하는 적합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렇게 본인이 이 적합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구조방식 모형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